자, 다음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오늘이 15일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회 두 번째 징계위원회 회의죠. 지난 회의가 있었는데 다시 이쪽으로 날짜를 좀 더 연장을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열립니다. 그 내용 보겠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열리는데 그 사이에 어떤 이의 제기가 계속 있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측에서 뭔가 절차에 문제가 있다. 징계위원 정한 부분이 문제가 있다. 이런 내용이요. 그리고 그 사이에서 이런 말들이 오갑니다. 정한중 검사 징계위원회 직무 대리입니다. 위원장 대리죠, 지금. 정한중 왜 출마 안 한다고 확답 안 하나. 지난 회의에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또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총장 측에서는 위원장에서 배제돼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또 합니다. 계속. 어떻게 보면은요, 이런 말들이 오가는 것처럼 뭐 제목에 돼 있지만 사실 오간 건 아니고요. 며칠 사이에 이런 말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이 모습은 굉장한 신경전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윤석열 총장 측은 공정성 우려 의견서를 제출했고요. 징계위 절차 논란에 윤석열 총장 측 신문을 수용한다. 그러니까 지금 증인에 대해서 윤석열 검찰총에서 뭔가를 질의를 할 수 있는가 없는가 부분이 며칠 동안 논란이었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질의를 할 수 있게 해주겠다. 이런 얘기까지 여기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윤 감찰 기록서 죄안된 보고서 뭐 누락했다. 이 역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이런 가운데 그동안 물론 청와대는 징계위원회 결정에 대해서 예단하지 않는다. 그리고 법무부도 이거는 징계위원회에서 앞으로 결정할 거니까 예단하지 마세요. 뭐 이런 입장 나왔습니다만 많은 언론들 그리고 정치권에서는 이거는 뭐 해임 결정으로 거의 정해진 거 아닌가 이렇게들 다뤄왔습니다. 그런데 다른 방향의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여당에서 나온 윤석열 정직설입니다. 해임이 아니고 정직 가능하다. 이렇게 되면 정직이 되면요. 해임은 이른바 이제 자르는 거잖아요. 안 자르고 수사권 행사, 어떤 지위를 못하게 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지금요. 그럼 정직된 정치 활동이 원천 봉쇄가 되죠. 그럼 멈춰 있는 거예요, 그냥. 나간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뭘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멈춰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 의미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묶어둘 수 있으면서 해임을 했다는 그거에 대한 어떤 비판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 역풍도 피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윤 총장 측은요. 정직이 3개월이든 6개월이든 기간에 상관없이 소송으로 간다. 뭐 이런 입장까지 좀 기사에 실려 있습니다. 자, 그럼요. 여당 내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어떤 목소리였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시죠. 면직이냐 해임이냐 정직이냐 뭐 이런 정도의 판결이 나올 거라 생각하는데 저보고 하라면요. 저는 해임하고 싶습니다. 해임하고 싶지만은 여러 가지 상황을 본다면은 해임 안 하고 정직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야당을 지지하는 국민들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다면 그분들 입장을 생각한다면 해임보다는 정직을 할 경우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당연히 저 해임입니다. 100% 해임입니다. 서른 의원입니다. 본인이라면 뭐 100% 해임입니다. 그러나 정직 가능성 이것도 있다. 이렇게 좀 전망을 해놨습니다. 조대현 평론가. 네. 지금 정직설이 나온 거예요. 그동안 사실은 해임 쪽에 무게가 많이 실리고 정치권에서 그렇게 봐왔습니다. 사실요. 근데 정직설이 나온 이유가 어떻게 보면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어떤 활동을 좀 묶어두고 그다음에 뭐 어떤 지위도 묶어두고 그러면서 해임에 불러올 수 있는 역풍을 피할 수도 있다. 여러 가지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유 때문에 정치가 나왔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 여권에서 그동안 주장해 온 내용들을 보면 뭐 그 정도로 윤석열 총장이 잘못했다면 빨리 잘라야죠. 뭐 해임하고 그 법적인 조치하고 뭐 예를 들면 죄가 있으면 고발하고 이렇게 다 해야 되는데 계속 이렇게 해임 못하고 이제는 와가지고 이제 자기들끼리 정직을 6개월 하면 이게 묘수다고 내부에서 얘기를 하면서 뭐 수사권도 못하도록 하고 정치활동도 못하게 막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여당이 현재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얼마나 정치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상황이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고요. 사실은 윤석열 총장을 여권에서 가장 징계하려는 첫 번째 목적이
이 사람이 정치 활동을 한다, 공직자로서.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 징계 청구가 이루어진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가장 크죠. 근데 사실 따져보면 윤석열 총장은 끊임없이 자기가 정치 안 한다는 시그널을 줬어요. 지난 2월 달에 이미 대선 후보 지지도 여론조사에서 내 이름 빼라 그랬고 그다음에 다시 또 8월 달에 재차로 내 이름 빼라고 얘기했고 총장이 매번 뭐 내 이름 빼라, 내 이름 빼라 기자들 붙잡고 다니면서 그렇게 반복할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아까 앞선 기사에 정치 안 한다고 얘기를 하지 왜 그 얘기는 안 하나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이미 언론을 찾아보면 그 지난 10월 달에 윤석열 총장이 대전 고검하고 지검 방문했을 때 측근들 앞에 그 얘기를 했어요. 내가 그러면 이제 퇴임하고 난 뒤 2년 동안 이제 법에 의해서 변호사 활동도 못하고 집에 백수로 있어야 되는데 그럼 나 백수로 있으면서 집에서 개 3마리 키우니까 내 개 3마리 돌봐야 된다. 이 얘기 하겠냐. 그동안 대법관이든 고위공직자들이 전부 다 퇴임 후에 뭐 할 거냐면 내가 공직자로 혜택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뭐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무슨 봉사를 할지 이렇게 고민하겠다. 이게 모범 답안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대답했는데도 이거를 오로지 자기가 정치적 입장으로 정치적 시각으로 바라보다 보니까 해석을 그렇게 해가 윤석열 네 입으로 정치 안 한다고 빨리 얘기하는데 여기서 윤석열 총장도 이게 자존심이 세고 이게 고집이 센 사람인데 그럼 나 정치 안 할게요. 이렇게 또 얘기하기도 그런 거예요. 조대현 평론가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퇴임 이후에도 정치는 안 할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저는 안 할 거라고 본다고 지금 뭐 누누이 제가 그 얘기를 했고 이분도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있을 건데 기본적으로 본인이 정치에 잘 맞지 않는 그 유형의 사람이란 거를 본인도 전 인식하고 있고 그런데 원체 여당에서 자기를 많이 괴롭히니까 그 마침 괴롭힐 때마다 국민 여론조사가 올라가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사실은 이제는 자기를 보호해 줄 게 아무도 없다 보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의지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지만 퇴임 이후에 끝까지 이분은 7월 달까지 임기를 지킬 것이고 7월 달에 퇴임하고 나면 바로 8월 달에 야당의 대선 후보 그 당내 경선이에요. 그때부터는 시간이 부족하는 건 본인도 알아요. 이거 이종걸 전 의원께 좀 질문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종걸 전 의원께 보시기에는 윤석열 검찰총장 퇴임 이후에 어떻게 그 총장에서 물러난 이후에 정치를 안 할 걸로 보세요? 아니면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이미 정치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미? 말씀하셨지만은 초기에는 여론조사 빼달라라고 했지만 지금 그 수많은 그 시간이 지나는 동안 본인의 정치 행위에 반해서 이제는 안 하겠다라고 한 적이 없어요. 이제 그래서 지금 이제 징계위원장 대리인 정한중 교수도 분명히 안 한다고 해라라고 한다든지 이런 얘기를 그렇게 하게 된 얘기를 한 것이죠.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저희들이 볼 때는 이미 윤석열 총장은 이제 총장 직위를 유지하면서 또 동시에 정치 행위도 하고 있는 것이죠. 다만 이제 그 여러 가지 뭐 이제 조건들이 본인이 앞으로 이후에 정치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해서 그렇게 뭐 구체적으로 생각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것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윤석열 총장의 그 지금 일반적인 그 판단 행위에 비추어서는 이제 정치적 판단을 이제 하는 단계에 이르는 것이죠. 그래서 그 뭐 해임을 할 것이냐, 또는 파면할 것이냐, 또는 이제 정직 감봉까지 있는데 뭐 파면은 이제 법을 위반했을 때 있을 수 있는 일이죠. 그런데 최근에 그 추미애 장관이 직무 배제를 한 결정적인 이유는 라임 수사에 대한 이제 보고 문제였던 것이죠. 그래서 수사지휘권을 이제 박탈했는데 이번에 며칠 전에 거기에 그 김봉현 그 자술서에 비추어서 바로 수사를 했는데 그 수사에 의해서 윤곽근 이제 전 고검장이 이제 구속이 되는 일이 벌어졌죠. 근데 보니까 이미 그 전에 윤석열 총장이 남부지검에서 그걸 보고 받았다라고 하는 것들을 본인이 인정하고 만약에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가 나의 어떤 이유에 의해서 수사가 안 됐으면 사과하겠다는 얘기는 정치적 행위로서의 사과거든요. 그러면 이제 뭔가 어떤 결단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아무 말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어떤 법적 판단이라는 틀 징계에 의해서 이루어지지만 그러나 징계는 내부적인
이제 행위로서 뭐 지시명령, 품위 유지, 이 검찰총장이 가장 정치적으로 중립해야 될 때 완전히 정치 행위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것이 바로 공무원으로서의 품위, 검찰총장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중립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품위의 유지를 해야 될 의무를 스스로 인정하지 못하고 있다, 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시죠. 그러니까 본인이 뭘 위반하고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있는 것이죠. 국민들은 알고 있죠. 근데 그런 판단에 의해서 외부 요인들이 징계 판단을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장유 변호사. 네. 정직 결정이 나올 가능성, 그리고 오늘 열리잖아요, 징계위원회가. 오늘 결론을 낼 가능성, 두 가지 좀 전망 좀 해주세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해임이 아니라 정직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라고. 그쪽에 무게가 좀 있어 보인다. 네, 그렇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그렇습니까? 일단 해임을 하게 되면 일단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야 되고 상당한 정치적 후폭풍이 일 것입니다. 물론 징계위가 이런 정치적인 고려를 하지 않더라도 지금 6가지의 징계 사안이 있는데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직을 박탈할 정도의 해임에 이르는 상당성을 가졌다고 판단 내릴 것인가. 이 부분도 상당히 좀 논란이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윤석열 총장 측에서 앞으로 계속해서 법률적인 어떤 다툼을 이어갈 것이라고 사실상 선언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정직 6개월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해임과 동일한 조치가 있어서 이런 처분에 대해서 집행 정지 신청을 했을 때 그 인용 가능성도 상당히 또 높아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해임뿐만 아니라 정직 6개월 수준의 중징계라면 앞으로 이제 직무에 복귀할 가능성도 법률적 절차에 의해서 보장받을 가능성이 다소 있고 그렇다면 정직 3개월 정도의 어떤 적정한 수위가 이제 징계 처분으로 내려진다면 이 상당성 부분에 있어서도 이 조화롭다고 판단받을 가능성이 있고 그렇다면 직무에 복귀했을 때의 그런 회복 불가능한 손해를 판단함에 있어서 상당히 그 정도가 낮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3개월 정도면 회복 불가능한 손해까지는 법원에서 보지 않을 수 있다. 그럴 가능성이 다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여권뿐만 아니라 다수의 이제 법조인들이 아마 3개월의 정직 처분이 내려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하고 정직으로 나올 경우에는 이거는 대통령의 재가 사항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해임만 올라가게 됩니까? 예. 그런 것으로 알고 그건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그렇다면 정직과 관련해서는 만약에 후속적인 조치를 한다면 바로 이제 정직 그 송달이 됨으로써 정직의 효과는 발령이 될 것이고 사실상 직무에서 배제돼서 지금 이 주요 수사와 관련해서는 지휘권을 행사할 수 없는 바로 그런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할 거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오늘 결론은 나올 걸로 보세요? 사실 증인 신문의 그 시간에 따라서 많은 부분이 좌우될 것 같습니다. 지금 8명의 증인이 신청돼 있고 그중에 윤석열 총장 측 4명 그리고 이제 법무부 측 1명이 이제 심재철 국장이 아마 출석하지 않겠냐라고 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사실 검사징계법 13조에는 신문의 주체는 위원회라고 적시가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징계위원들이 신문을 하는 것이 법적인 그 문헌을 따져보면 타당하다고 보이는 부분이 있는데 윤석열 총장 측에서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해서 반대로 신문할 수 있는 기회를 변호인 측에도 부여하기로 했기 때문에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오늘 종결되기는 사실상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많이 걸릴 수 있어 또 한 차례 회의를 잡아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장기자 평론가 아까 하신 말씀이 있으셨는데. 네, 제가 뭐 다른 말씀이 아니라 사실관계를 하나만 정정하면 정직이라 하더라도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는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재가 대상으로 올라가는 거군요. 그러면. 물론 이제 이 해임이나 면직보다 대통령이 재가를 할 때 정치적 부담은 상당히 낮아진다는. 아무래도 그거는 그냥 어떻게 통과 과정 정도로 인식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뭐 법적인 부분이나 대통령이 져야 될 어떤 부담이 낮아진다는 측면에서 이 장 변호사님 말씀처럼 정직으로 의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가 이제 만약에 해임이었을 경우는 논란과 역풍 이런 게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걸 피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정직 아니겠는가. 그런데 여기 보면 윤 총장 측에서는 이 기사에 따르면 정직이 3개월이든 6개월이든 나오면 소송으로 간다. 그러니까 이른바 중지 신청을 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자체에 취소 신청까지 또 취소 소송까지 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좀 들립니다. 뭐 그 이후에도 물론 견책감봉 같은 경징계는 제각을 필요하지 않지만 나머지는 이제 대통령 제가가 필요하겠죠. 근데 그 윤석열 총장이 그것뿐 아니고 각종의 그 현란해 보이는 듯한 그 피징계권자로서 징계자로서의 그
행위로 보기 어려운 굉장히 내용들이 이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예, 이제 그것들은 이제 언론들에게 기사거리를 전달하면서 좀 더 상황을 부추겨 보려고 하는 이제 의도가 있는 것이지만요. 예. 그러나 그 내용들을 보면은 하나같이 뭐 기피 신청이라든지 갖다 모든 것들이 이렇게 이미 대법원에서 판결도 나와 있는 정도의 말하자면 공정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판단되지 않는 내용으로 보이는 이제 그런 사유들을 들어가면서 뭔가 이제 재판을 준비하는 듯한 태도인데요. 실제 이 정말 초유의 검찰총장의 어떤 정치적 행위로 인한 이제 국민적 판단에 서 있는 당사자로서는 제가 볼 때는 좀 뭔가 이렇게 가벼운 게임 같은 것을 꼭 즐기고 있는 건 아닌가. 이건 정말 국민들로서는 정말 피곤한 일이고 정말 굉장히 이 결과에 대해서 국민들은 너무 중하게 생각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특히나 윤석열 총장 측에서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것부터 벌써 정치 인문으로서는 국민을 생각하는 그 태도에 있어서 많이 동떨어져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조대현 평론가가 지금 반론기를 달라고 표시를 하셨어요. 말씀하세요. 아니 윤석열 총장 문제가 지금 이렇게 끌어온 게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지금 코로나 국면으로 정말 국민들은 숨이 목구멍까지 차 있는데 저는 윤석열 총장이 이런 지금 국면을 이용하면서 즐기고 게임을 하는 게 아니라 제 생각에는 정부 여당이 고도의 정치적 계산을 하면서 이 국면을 끌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이제 각종 뭐 음모론 윤석열 총장하고 청와대하고 또 교감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윤석열 총장이 국감 때 그랬잖아요. 청와대에 있는 그 고위 뭐 말은 할 수 없지만 청에서 열심히 해라고 또 자기한테 줬기 때문에 자기가 물러나지 않는다. 그리고 윤석열은 계속 얘기하기를 언제든지 내가 문제 있으면 임명권자가 해임하면 된다. 신뢰를 거둬들이면 그만두겠다는데 이걸 정부 여당에서 하지 않고 지금까지 끌면서 하는 게 오히려 국민들이 바라봤을 땐 더 짜증나고 더 의구심을 가지는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직접적인 당사자라고 할 수 있죠. 윤석열 검찰총장 그리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 하루 간격 사이로 하루 뭐 그 정도 사이로 각각 SNS에 뭔가 변화를 좀 줬습니다. 이 얘기는 어제도 저희가 소개해드렸거든요. 윤석열 검찰총장이 원래 이 SNS 메신저에 본인 뭐 프로필 쪽에 뭐 이런 글을 안 썼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런 글을 씁니다. 여기 보면 영어로 돼 있는데 뭐 해석을 하면 침착하고 강하게입니다. 이게 뭐 노인과 바다, 소설 노인과 바다의 한 대목에 나오는 걸 인용했다고 지금 알려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좀 의미심장하다 이렇게 분석을 들었는데 그리고요 어제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SNS에 본인의 어떤 생각을 올렸습니다. 바로 이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 법을 가장한 쿠데타다. 지금 검찰의 모습을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이게 제목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는 근데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제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브라질 사례를 들면서 브라질의 경우도 몇몇 정치인들이 있었는데 검찰 등등이 뭐 해서 밀려났다. 결국은 뭐 탄핵수됐다. 굉장히 뭐 안타까운 상황이다. 이런 취지의 글을 쭉 썼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눈길을 잡는 대목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브라질 최초 여성 대통령 지우마를 언급한 겁니다. 여성 대통령. 그러니까 언론에서는 이 부분을 좀 주목을 합니다. 여성 대통령을 굳이 사례 들면서 굉장히 뭔가 탄압을 받았다. 그리고 검찰 얘기도 나오거든요. 브라질 검찰 얘기까지. 그래서 깨어있는 시민이 검찰권 감시해야 된다.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 좀 지금부터 좀 다뤄보겠는데요. 여성 대통령 얘기입니다. 장희찬 평론가. 언론 쪽에서 추미애 법무장관이 여성 대통령을 좀 의식적으로 강조한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 나오는데 이게 억측일까요? 아니면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걸까요? 저는 일말의 개연성은 있다고 봅니다. 일말의 개연성. 사실 추미애 장관과 대통령이라는 키워드가 직접 얽힌 것이 이번 SNS 글이 처음이 아니라요. 추미애 장관이 올해 법무부 장관 취임하고 더불어민주당 21대 초선 의원들과 간담회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장관 지위 순순히 따랐으면 될 것을
괜히 이제 안 하다가 수사지휘권 발동하게 됐다 이런 취지의 말을 했는데 그때 또 초선 의원 중에 문정복 의원이라고 있습니다. 예. 백원우 전 이제 민정비서관 보좌관 출신인데요. 예. 문정복 의원이 추미애 장관을 향해서 대통령이라고 외칩니다. 초선 의원들 다 있는 자리에서요. 간담회 자리에서. 근데 보통 그런 말을 하면 저 같으면 좀 겸연쩍어 하면서 그런 말씀하지 마시라 할 것 같은데 예. 추미애 장관이 그냥 활짝 웃는 모습이 언론사 카메라에 다 노출이 되어서 영상도 한번 공개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은 주변에서 이제 대통령 깜이다라고 말하는 걸 그때부터 싫어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지나가는 말로라도 그런 말 하지 말라는 이런 만류를 안 했으니까요. 예. 그리고 이번에 또 이 브라질의 여성 대통령을 언급하는 것은 저는 분명 이 어떤 고도의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는 예시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한 가지 이 드러나는 상황을 보게 되면 예.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의 이낙연, 이재명 양강 체제가 계속 굳어졌었는데 예. 최근 들어서는 이낙연 대표의 입지가 예전만 못하다는 그 위기설들이 언론을 중심으로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낙연 대표가 과연 이 친문 당원들의 확실한 지지를 대선 국면까지 계속 받을 것이냐 예. 미주수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래서 뭐 정세균 총리 차출설부터 여러 가지 제3후보설이 예. 슬슬 수면 위로 나오고 있는 가운데 추미애 장관 같은 경우 아직 뭐 대권 주자로서의 지지율은 미비합니다만 예. 만약 윤석열 총장 지금 친문 당원들이 가장 싫어하는 인물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윤석열 총장에 대한 중징계를 본인 손으로 마무리 짓고 내가 검찰 개혁을 끝냈다. 이 명분을 가지고 나오게 된다면 이 갈대 잃은 이 친문 당원들의 마음이 이낙연 대표를 떠나서 자신에게 올지도 모른다는 예. 그런 기대감 정도는 당연히 가지고 큰 그림을 그리고 정치를 할 가능성이 저는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장희찬 평론가는 일만의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이종걸 전 의원께서 보시기에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대선 주자로서 등판할 가능성 이거 어떻게 보세요? 예, 국회의원을 한 번, 두 번, 뭐 세 번 정도 하다 보면요, 예. 한 대부분 뭐 대부분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절반 정도는 대통령 꿈을 꿉니다. 그러니까 다선이 좀 될 의원들은 대부분 대통령 생각을 좀 조금이라도 한다는 거네요. 그런 희망과 그런 의지 없이 어떻게 국회의원을 계속 해나가나요? 예. 그러니까 뭐 제가 볼 때 추미애 장관도 했고 그다음에 당대표 그전에 당대표를 했고 예. 지금 어떻게 보면은 검찰 개혁의 한 그 제일 중요한 경계선에서 예. 윤석열 총장과 어떤 하나의 그 검찰 개혁이라는 태제를 놓고 아주 엄청난 그 이제 그 힘겨루기 뭐 어떤 스스로의 어떤 총력을 다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럴 때 저는 이 키워드를 뽑은 게 뭐 꼭 대통령을 염두에 두고 한 것 같지는 않고요. 요 대목을 언급한 이유가 네, 물론 이제 브라질 대통령이 우리하고 이렇게 좀 비슷비슷한 그 시기에 여러 그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브라질의 그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도 대통령 이 아주 엄청난 이제 역전승을 거둔 룰라 대통령 알죠? 다 국민들이요. 그리고 이제 이 지우마 대통령도 이제 우리 여성 대통령 시기에 비슷한 이제 시기에 있었던 것이고 룰라 대통령의 후계자로 꼽히기도 했죠. 그렇습니다. 이거 지금은 뭐 지지도가 많이 떨어져 있긴 합니다만 그런데 거기에 검찰까지 이제 그 비슷한 논의를 했던 것들이 브라질에서 나왔기 때문에 뭐 장관 입장에서는 이 키워드를 뽑는다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지요. 그리고 또 지금 언론 노출도라든지 그때 이런 거로 볼 때 지금 추미애 장관이 뭐 음과 양이 다 이렇게 엇갈리긴 있습니다만 굉장히 노출도가 높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럴 때 그 미래지향적인 단어를 사용하면서 그 얼뜻 국민들에게 그 어떤 새로운 신선한 감정을 이렇게 던져주는 것 이런 것도 저는 정치인으로서 상당한 이제 그 여유 거기에다가 어떤 하나의 기법이 많이 동원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이낙연 대표가 그 진단 키트 자가 진단 키트의 경우도 그것도 뭔가 앞서는 단어의 표현을 통해서 그 논의를 선정해 나가는 거죠. 그 논의를 막 나쁘게 아니면 시끄럽게 많이 와르와르 해가지고 그것이 아주 큰 추락을 걷지 않은 한 정치인은 일단 모험적인 단어를
표현하는 것이 우선 그 모든 면에서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추미애 장관의 이 표현은 아주 그 본인으로서는 적절한 표현을 잘 썼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윤석열 총장을 보더라도 이 표현 좀 말씀하시는 거죠. 저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저 단어도 그 본인이 그냥 이렇게 생각하다가 쓴 게 아니고요. 제가 볼 때는 이미 윤석열 총장 주변에 어떤 정치 행위에 대한 어떤 준비팀 뭐 이런 메시지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있습니다, 당연히. 그래서 저게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에 벌써 이미 저런 행위를 통해서 스스로가 이제 정치 행위를 해 나가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이 말씀 또 하셨는데 비캄 앤 스트롱, 뭐 침착하고 강하게. 근데 이제 이 번역된 책 내용을 그 대목을 제가 찾아보니까 이렇게 번역이 돼 있더군요. 스스로에게 하는 말입니다. 침착하라. 그리고 힘을 내라. 스스로에게 이렇게 하는 말이라고 번역이 돼 있습니다. 자, 조대현 평론가 또 하신 말씀 있다가 표시해 주셨어요. 그 추미애 장관의 페이스북 글을 보면서 참 이 정부 관계자들이 참 그 자기 착각과 확정 편향이 참 심하다. 이 글을 보시고 그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이게 참 단적인 예라고 보여지는데요. 지우마 브라질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추미애 장관이 이런 얘기했는데, 경제개혁 단행 이후에 이에 저항하는 재벌 자본이 소유한 언론, 검찰의 그 동맹습격으로 탄핵을 당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브라질 상황을 우리나라 상황에 같이 비유해가지고 적용하는 것 자체가 틀렸고, 사실은 국제투명성 기구에서 2019년 발표한 그 부패 인식 지수에서 한국은 39등이고 브라질은 106등이에요. 이 브라질 상황과 우리나라 상황을 동일시하면서 부패 정도가 뭐 비교할 바가 아니라는 거네요. 그렇죠. 언론과 검찰과 뭐 자기한테 반대되는 건 모두 때려잡아야 된다는 이런 생각, 이게 아주 잘못됐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정말로 대통령 나오고 싶으면요, 저는 늘 정치권에 있으면서 느끼는 게, 우리가 국회의원 한 번 되는 데는 방송 이런 데 많이 나와서 좀 센 말하고 인지도를 높이는 게 참 중요해요. 그런데 많은 정치인들이 이 국회의원 달고 3번, 4번을 달고도 대권을 못 가는 게 결국은 인지도보다 더 중요한 거는 비호감도를 줄여야지 적어도 서울시장과 이 대권에 나갈 수 있는데, 젊을 때, 그 초선 때 너무 소총수 역할을 많이 해가지고 결국 안 된 거거든요. 그래서 추미애 장관은 검찰 이 법무부 장관을 하시기 전에는 우리가 이분이 참 그동안 경력도 잘 쌓았고 참 이 똑똑하신 분이고, 그래서 이분을 대권 후보의 반열에 올렸는데, 정말로 다수의 국민들은 이제 법무부 장관을 통해서 추미애는 완전히 대권 후보에서 탈락했다. 이게 저는 많은 국민들의 인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분석들 좀 다 각각 다르게 해 주셨어요.